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제9강 시장 경제와 금융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먼저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 제도죠. 즉 개인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유경쟁, 또 영리추구, 즉 경쟁을 서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신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달을 했는데요. 상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절대 왕정에서 상업을 중시해가지고 서로 이 상업 거래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주로 했던 그러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국가는 간섭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우리의 경제활동을 주관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산업자본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이러한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가장 기여한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고, 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러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다시 말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겠죠.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간섭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는 특히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에 처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1970년대에 와서 석유값이 폭등하면서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서 경제가 침체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금 국가는 좀 손을 좀 떼라, 우리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래가지고서 신자유주의가 또한 도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는 주로 어디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장에서 이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개인은 또 기업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것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그 기본 원리, 돈을 가장 적게 들이고 이유는 가장 많이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경제 원칙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비용,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화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때 내가 A라는 물건을 갖고
B라는 물건을 포기했을 때 내가 갖는 것 대신 포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중국집에 갔어요. 돈은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여러 가지를 시켜 먹을 수 없죠. 짜장면을 먹고 싶어. 또 짬뽕을 먹고 싶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대신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죠? 짬뽕을 포기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 이 짬뽕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여기에 이제 짜장면 값도 포함되고 거기에 짬뽕 값 이렇게 포함돼서 말하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에 대한 그 비용,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재화에 대해서 그 값어치가 나가버렸어요. 비용이 지불되었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은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 비용과 이익을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짜장면을 먹었어. 짬뽕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짜장면을 먹었을 때 내가 얻는 이득과 짬뽕을 그렇지 않고서 짬뽕을 선택해서 먹었을 때의 그 이득, 정확히 돈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재화 물질적인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냐? 그게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니까. 아울러 또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다른 경제 주체, 물론 이제 여기서 경제 주체는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 이 세 가지를 이제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재화를 선택했을 때 가게에서 어떤 재화를 선택했어요. 집에서. 이때의 기업과 정부, 여기에 그들의 이익에 침해되지 않았냐. 또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개인과 정부에 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밴드웨건 효과. 이건 뭘 보고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냐면, 자, CF의 여왕이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CF의 여왕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광고 여왕. 나도 몰랐는데 우리 집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지현이랍니다. 전지현.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유, 수지, 얘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간다는데, 전지현이 이번 겨울에 신상품을 딱 입고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옷 입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따라 입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고요. 이 스노브 효과는 뭐가 스노브 효과냐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나도 조금 그러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장 중에서 코스트코라는 곳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외국의 다국적 기업인데, 거기에 가면은 옷 같은 것도 보면은 막 대량으로 갖다 놨습니다. 똑같은 옷이에요. 색깔도 똑같고. 내가 그것을 값이, 즉 가격이 저렴해서 하나 사서 입었어요. 사서 입어서 다음날 나가봤더니 나랑 똑같이 생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입은 옷 남들도 입는 거구나. 이 옷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싫다는 거야. 나만 입고 싶어. 그래서 안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많이 입는 옷,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러한 것들은 나는 절대 구매하지 않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스노브 효과라고 하고, 배불른 효과는 뭐냐? 자기
뭔가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명품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 그럼 명품 가방을 사는 겁니다. 비싼 거, 뭐 이런 거. 이러한 것을 배불른 효과라고 합니다.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네요. 자,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 이번에는 먼저 이제 시장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의 의미인데, 자, 상품의 거래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게 시장입니다. 경제 활동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꼭 물리적인 장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지요. 그런데 주식시장 우리가 갑니까? 안 가지요.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의 거래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장은 꼭 물리적인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추상적인 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다시 말하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입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그 물건,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인 거죠. 이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거죠. 요즘에 이제 주택 문제가 많이 나오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막 공급이, 집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뭐 세금을 좀 더 걷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자본주의 경제 그 발전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는 국가가 간섭을 하는 거고, 그냥 산업자본주의, 일반 자본주의는 국가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원래는 자본주의는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다. 시장의 기능에 맡겨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시장의 기능에 다 맡기겠다. 이러한 후보도 있고, 아니면 국가가 내가 집권을 하면, 즉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개입을 해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폭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겠다. 즉 법을 만들어서 부자의 재산을 약간 제한하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더 주고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국가가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팔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대신
공급이 많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20명.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사과가 시장에 나왔는데 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10상자 정도만 팔릴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상자 정도는 지금 수요가 넘쳐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싸게 팔아야 되니까.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했듯이 사과는 20상자 공급이 되었어요. 거꾸로 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10상자 정도만 필요해. 그러면 당연히 사과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급자가 한 명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 공급자가 10상자 중에서 15상자를 나 지금 안 팔아. 창고에 넣어놓고서 5상자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공공재 공급이 이제 부족한 현상. 다시 말하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쓰면서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이건 돈이 안 되는 장사예요. 별로. 공원을 만들었어? 여러 사람이 이용합니다. 입장료 물론 받는 데도 있겠지만 다 받기도 어렵잖아요. 누가 이러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외부 효과.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밖에서 예를 들면 가게다. 그러면 기업과 정부, 또 기업이다. 그러면 정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고 내가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이익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의 기능에다 다 맡기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기능을 다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가계와 기업, 정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는 주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주로 소비 활동을 하죠. 또 기업은 주로 생산 활동을 합니다. 정부는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가계는 좀 구체적으로 나가면 가계는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돈은 어디에 가서 버느냐?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땅이 있어. 그럼 땅을 빌려주고 뭐를 받냐? 지대를 받죠. 돈이 넉넉해. 은행에 맡기고 뭐를 받느냐? 이자를 받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업은 이러한 가게의 그 주인들, 즉 근로자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고 또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하는 거고 정부는 이러한 가계와 기업 활동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경제 활동을 추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경기적 실업의 사례로, 즉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제활동이 그 흐름이죠. 이 경제활동이 흐름에 따라서 실업,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경기적 실업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즉 경제활동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을 잃은 이러한 실업, 어떤 게 기냐? 자, 경제활동의 침체로 회사가 직원을 감축했어. 1번이 먼저 답이 되겠네요. 2번, 3번 한번 그래도 봅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즉 경기적 실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겨울에 활동하던 스키 강사가 봄이 되자, 이것도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이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재단이 늘면서 재단사의 수요가 감소한 경우, 이것도 경기적 실업이 아니라 이건 이제 기술적인 실업이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단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가지고서 재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육아를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가 얻은 행복감, 이건 재화라고 할 수가 없죠. 더 쉽게 말하면 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영국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의 연봉, 이건 영국의 총 생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영국 축구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1년에 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이죠. 손흥민 선수. 어떻게 보면 애국자입니다. 영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시민단체가 등산로 청소 봉사 활동 후 받은 격려, 이것도 돈으로 표시할 수가 없는 거고, 국내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자, 국내에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번)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즉 생산자, 다시 말하면 기업이죠. 기업에서 하는 서비스업, 개인의 소비생활을 돕는 서비스다. 소도시 주택가에 많이 형성되어 있다. 연구, 개발, 회계, 광고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습니까? 자, 생산자 서비스업, 기업과 관련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업과 관련된, 즉 기업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겠죠. 물건 잘 팔으려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 기업의 이윤이 많아지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해 동안 직장을 실업률,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실업, 일자리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럼 실업률은 일자리를 잃은 비율입니다. 한 해 동안 직장을 얻은 사람의 숫자다. 아니죠.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것도 아니죠.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얻은 거니까. 실업은 직업을
잃은 거고, 한 해 동안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다. 이건 실업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얘기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80 먹은 사람, 나는 일하기 싫어. 일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잃어버렸어. 그랬어. 이러한 그 비율을 실업률이라고 한다. 4번이 되겠어요. 밑줄 친 이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소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소비 행태이다. 아까 설명을 했었죠. 다른 사람. 전지현이가 겨울 자켓을 입고 나왔어. 보니까 좋아. 이번 겨울에 아주 대유행을 하겠어. 나도 따라서 하겠다. 4번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아까 베블렌 효과와 스노보 효과는 얘기를 했고, 하우스 푸어는 뭐냐?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해. 돈이 없어. 이런 경우 이게 하우스 푸어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산관리의 원칙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의 가치가 손해 없이 잘 보존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뭘까요? 보호돼야 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어? 다 날아가 버려.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이런 경우가 있죠. 투자를 했는데 본전도 못 건져. 망했다고 그러죠. 망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최소한 원금의 가치가 잘 보존되는 정도. 안전성이죠. 안전성.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이걸 잘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안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고 유동성도 고려해야 되죠. 수익성은 얼마만큼 돈을 많이, 즉 100원을 투자했는데 돈을 얼마만큼 더 많이 버느냐.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90원을 걷어들이면 10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유동성. 자, 100원을 투자했어. 1년 지나니까 200원의 가치가 있어. 그런데 이걸 내가 다시 회수하려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거야.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동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수익은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서 다시금 내가 이걸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당장 내가 돈 쓰고 싶을 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돈이 묶여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때 사용되는 용어가 유동성입니다. 투기성은 막 다시 말하면 일확천금을 꿈꾸고서 어디에다가 그냥 돈을 막 투자하는 거죠. 뭐 아니면 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는 거고 아니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답은 안전성이죠. 자,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물질적, 금전적 후원을 하는 행위. 어려운 이웃의 경제적 자활을 돕고 공동체적 결속감이나 연대의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 사람들이 이것을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하면은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뭘까요?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내가 이걸 주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달라. 이게 아니죠. 뭐예요? 기부지요. 기부. 우리가 흔히 막 이런 말 듣죠. 기부천사, 기부왕. 그래서 뭐 1년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500억, 600억. 어떤 할머니는 김밥 장사를 해가지고 평생을 모은 돈 10억을 80이 다 지난 나이에 그냥 어디에다 기증을 하죠. 나는 학교에 안 다녔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장학금을 줘라 해가지고 뭐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으로 기부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기부가 활성화되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8번 핀피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 아까 밴드웨건이라고 그랬죠.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 배불른 효과라고 했고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언어, 규범, 행동, 양식 등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현상. 이건 아니고 자기가 속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현상. 이게 핀피 현상입니다. 님비 현상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님비 현상은 뭐냐? 우리 마을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오면은 그냥 단체로 나가서 반대하는 겁니다. 뭐 쓰레기장이 우리 마을에 왔다. 냄새가 나겠죠. 집값이 떨어질까 봐 단체로 가서 데모하고 즉 반대하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 행태이다.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배불른 효과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이다.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정해야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 근로자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간당 얼마 이상은 줘라. 이렇게 매년 정합니다. 이걸 정할 때 이제 정부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이렇게 이제 셋이서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사용자는 이것을 높이려고 할까요? 낮추려고 할까요? 낮추려고 하겠죠. 근로자 대표는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못 산다. 그게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즉 시간당 최소한 이 정도는 줘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현 정부의 그 정책이 자신의 지금 민주당 정부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내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까지는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10,00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는 것 같고요. 왜? 이걸 올리게 되면은 근로자는 좋지만 사용자는 어렵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그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에서 시간당 알바를 하는데 그 주인이 나 돈 얼마 수입도 없는데 이거 계속 올리면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알바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나면 나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너 그만둬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